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 안 짓고 자꾸 새로운 것만 하냐라고 항의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재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꽂혀 있는 것들, 그때그때 아무래도 좀 성향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가 필요한가, 어떤 이론들, 어떤 내용들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또 그때그때 책을 제가 발췌해서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수업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흥미, 어떤 그 순서를 못 따라가는 거죠, 어찌 보면요. 그래서 자꾸 어, 그렇다고 이제 그 전에 했던 거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현재 지금 2021년 지금 7월 30일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처럼 논고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또 정리하는 어떤 마음으로 책을 더 반복해서 조금씩 읽고 있고요. 읽는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겠죠. 또 그러면서도 최근에 또 벌려놨던 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책들도 사실 계속 반복해서 보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이거는 이제 해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진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못 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흥미가 생긴 것에 또 책을 열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자꾸 열리는 거죠.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호모 에티쿠스 윤리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윤리에 관한 또 이제 수업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레비나스가 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에 대한 개념, 뭐 시간과 타자라는 책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진짜 뭐 김상봉 교수님이라고, 예, 정말 제가 어찌게 보면은 진작 했었어야 될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봉 교수님에 대한 책들은 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읽었거든요. 상당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분의 주저들을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1회 독식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할 정도의 이제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솔직히 읽기에는 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들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가 만약 윤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 호모 에티쿠스, 이 책은 정말 뭐 돈이 없다, 난 돈 없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헌책방 가시면 사실 굉장히 찾기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스테디셀러로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고요. 한길사에서 나왔고, 우리가 무엇보다 김상범 교수님의 책은요, 내용, 그 주제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굉장히 쉽게 또 풀어 쓰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굳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할 필요가 있냐 싶을 정도로 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간만 있고 이런 노력만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천천히 읽으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서 읽으시기를 저도 권장합니다. 일단 저도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으니까 확실히 좀 재밌으면서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다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짧게 짤막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짤막한 정리. 그래서 1편, 오늘은 딱 1편만 다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다뤄보죠. 고대 그리스 철학하면은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떠오르는데, 또 소크라테스를 떠올리면 이 소피스트를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는 또 소피스트를 떠올리게 되어 있죠. 소피스트와 그래서 그의 시대를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론을 보면, 자, 일단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책 전체의 어떤 시작점이니까. 그래서 선이라는 건 무엇인가, 선함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학의 근본 물음이죠. 선은 이제 우리가 윤리학을 다룰 때 생각하는 근본 물음이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능력인 도덕적 능력, 도덕적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선 그 자체가 뭡니까 라고 굳이 또 누가 정의를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정의하는 건 어렵죠. 물론 우리가 일단 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야 이제 한자로 뭐죠, 우리 진선미 할 때 그 선이잖아요. 진선미 할 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 선 하나 안 그었나요? 진선미 이거 맞네요, 선. 진선미. 그래서 선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기 때문에 사실 과연 이게 또 제대로 된 번역인가라고 하면 또 고민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선이라는 말 대신에 또
착함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또 윤리학의 또 근본인 선이라고 또 해석하기에는 너무 또 좁은 해석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또 좋음은 어떤가? 착하다. 그럼 좋음, 좋다. 이 말은 윤리적 선이라는 그 착함과 무관한 가치들을 표시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좋음이라는 단어도 명확하게 딱 맞지는 않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근데 이 어려움이 개념적에만 있지가 않다.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행위하는데 모든 행위는 선택의 행위죠.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언제나 선택의 행위를 전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와요. 어떻게 행위하는 게 더 좋은가, 더 선한가, 혹은 더 정의로운가,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 항상 어떤 윤리적 물음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 우리 행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이건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윤리학은 결국은 실천적인 학문인 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치 자명한 공리처럼 전제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왜 우리가 또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되물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당연하게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것을 전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왜 악하게 살면 안 되는가? 왜 악하게 살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왜 굳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일단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왜 올바르게, 그렇죠? 왜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윤리학의 어원, 보통 윤리학은 이거 워낙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에식스라고 하나? 윤리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뭐 상식이긴 한데 소크라테스 다음에 우리는 플라톤의 또 제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진짜 갈 거예요. 1편, 2편, 3편 이렇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그 말을 썼고요. 직역하자면 에토스에 대한 이론으로서 이제 윤리학이 나온 거죠. 에토스라는 원래 말은 습관, 관습이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윤리학은 관습에 관한 이론이었던 셈이죠, 처음에는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윤리학이 관습?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그 시대를 알아야죠. 윤리학이라는 건 관습, 습관에 대한 이론인데, 소크라테스의 활동 시기가 BC 5세기, 그죠? 기원전 5세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인데 그때 그리스의 상황은 큰 전쟁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죠. 전쟁과 역사적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전통적 관습과 규범을 결국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세상이 크게 변했으니까요. 고대 사회에 언제나 다 비슷하게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리스인들도 처음에는 사회적 관습과 규범 이런 것들을 신성한 거라고 생각했고, 관습을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항상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 흔들리면 이제 결국 우리는 이제 보수를 선택할 건가 진보적인 색채를 선택할 건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는 관습과 습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이게 정상이지, 이거는 꼭 지켜야만 해라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에 들어와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 관습과 규범을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관습과 습관이 결국 매우 자연스러운 것, 매우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자연과 연관짓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는 건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규범과 법이 바뀌니까 장소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상대성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건 자연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에 일치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전승된 관습에 대한 비판은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인들 역시도 아버지인 신과 어머니인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믿었던 모든 관습과 규범들에 이제 반항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등장하는 게 소피스트들이죠. 소피스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인들의 반항적 정신의 대변자. 그렇죠? 그러니까 관습에 대한 일종의 반항인 거죠. 새로움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했던 그 대변자가 바로 소피스트다.
그래서 그들은 말 그대로 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마치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왜 그 사교육자잖아요. 저도 수업료를 받고 여러 가지 논쟁하는 방식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셈인데 소피스트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직업적으로 저거랑은 또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전통적인 학문과 교육 방식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지혜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교육하느라고 이게 서로 광고한 거죠. 선전하면서 그리스를 돌아다녔다. 이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는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형이상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이미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선 지식에 대해서는 쓸모없다라고 했고요. 철저하게 인간의 구체적인 삶, 또 실용적인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는 바로 이런 거였다.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우리는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죠. 근데 그 당시에 잘 사는 방법은 또 뭐냐면 말빨이 좋아야 되거든요. 변론술이라고 하죠. 예. 당시 고대 그리스는 말빨이 최고예요.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말 잘하는 사람, 웅변 잘하는 사람들이 그죠? 정치의 활동을 하면서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었을 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의 자유로운 시민에 의해서 정치적 광장에서 어떻게 성공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결국 소피스트는 주로 그런 변론술을 가르쳤을 거다. 가르쳤을 거다가 아니라 가르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방된 말과 논리가 아니라 야만적 폭력이나 비열한 겉모술수를 통해 권력이 찬탈되는 걸 보아온 우리들에게는 사실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2500년 전 그리스 사회에서 권력은 총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그리고 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많은 돈을 또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건 자신의 그림자를 갖게 되어 있죠. 말을 숭상하는 건 훌륭하지만 말을 절대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저도 이런 생각하게 돼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우리 조만간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각자의 정치 진영이 있고 타 진영의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만약에 우리 쪽 다른 쪽 후보가 토론을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큰 어떤 리더로서의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 뭐 사실은 말을 못해도 오늘날 특히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오늘날 리더가 꼭 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덕목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좋은 덕목 다양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한다. 토론에서 늘 어떻게 보면 막 기죽고 뭐 공포증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리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말 토론 되게 못하고 버벅거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조소하고 비판하고 어떤 그런 입장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중요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리더가 된다라는 건 단순히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무능력은 그 토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 자체 본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리더로서 여러 가지 덕목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다라면 그게 더 문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소피스트들의 변론술 자체가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그들은 말이 객관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진실이 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그냥 설득하면 되는 거. 그렇죠? 옳은 것도 옳게, 틀린 것도 옳게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남의 옳은 말은 틀리게 만들고.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 옳고 그름을 아예 무시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깨버리는 거죠. 그저 그냥 내 입장에서 무조건 맞게 되는 거니까요. 진리의 객관성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기까지 한 것이 결국 소피스트들이다. 그 소피스트들은 그래서 항상 상대주의를 주장하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 얘기를 소피스트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상대적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때 다르다. 객관적 진리는 없으며 있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 이들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허구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때그때마다의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상대주의 그리고 욕망의 자기 주장, 이것은 모두 도덕성의 근데 무덤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피스트의 윤리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소피스트의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결국 제1원리 첫 번째 원리는 결국은 소피스트들은 쾌락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소피스트적 도덕의 제1원리 쾌락주의. 이들에게 선이란 결국 쾌락을 주는 거예요.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곧 쾌락.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 외 다른 어떤 고상한 가치들도 이들에게는 부채적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 관계 제1원리는 양육강식이 또 돼요. 결국 강자가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강하고 우월한 사람이 약하고 전능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전승되어 오는 도덕규범이란 결국 위선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라면 전승되어 왔던 어떤 도덕규범이 있어도 야 그런 거는 그냥 개나 줘버려 라고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최선이니까. 이게 최고고. 알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도덕적 규범에 대해서 당시의 소피스트들이 얼마나 냉소와 경멸에 가까운 적개심을 보였는지를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인 고르기아스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구절이 실제로 있어요. 인간이 올바로 살려면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게 아니라 이것을 최대한으로 허용하고 용기와 지혜로 이 욕망에 봉사하여 욕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충족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근데 그러나 이거는 대중에게 또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죠? 대중은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지만 여기에는 결국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심정이 숨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런 의견에 따르면 올바르게 산다는 건 욕망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뭐죠? 결국은 자유분방하게 욕망을 추구하는 게 되는 거죠. 욕망을 추구하는 거. 반대로 우리가 찬양에 맞지 않는 절제의 덕은 결국 비겁함이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건 비겁함이다. 도덕이나 사회적 규범이란 이런 의견에 따르면 무능한 사람들이 그 탁월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시기에서 만들어낸 억압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덕은. 이거 나중에 보면 굉장히 니체의 또 그 철학과도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도덕에 대한 것을 뒤집어 엎는 방식은. 자, 그 도덕에 중독되어 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소피스트적 주장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또 역설적 말이지만 도덕에 대한 소피스트적 비판과 냉소가 없었다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윤력도 없지 않았겠는가. 결국 소피스트가 이렇게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멋지게 등장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도 여기 소피스트의 미덕을 잠깐 써놓으셨어요. 소피스트의 미덕은 그들이 던진 질문의 정직함이다. 우리는 막연히 우리가 교육받는 여러 규범들을 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왜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규범들을 받아들이는데 소피스트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덕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항상 그냥 그대로 곱씹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철학적 사유의 대상들이 되게 그렇지만 가장 익숙한 듯이 보이는 것 속에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가 있는데 인간의 도덕성도 그렇다. 우리가 TV에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장면은 어떤 도덕적 분노를 느끼지 않지만 그죠? 자연이 보통 그렇죠. 자연의 법칙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당연하게 보지만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육강식에 대해서는 불이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흔하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 인간도 사실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착취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특히 실제로 이런 의문을 정당화시켰던 이 근대의 또 사상이 뭐예요? 다이니즘이잖아요. 다인의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사실 이제 19세기 때 다시 강화가 되는 거죠. 어쨌든 소피스트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던 거고요. 도덕의 요구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자주 우리의 자연적 욕망과 충돌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도덕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자연적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근데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런 자연적 욕망에 따르면 안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피스트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방금 살펴봤고요. 이제 소크라테스로 넘어가 보죠. 자, 선이란 무엇인가? 다시 돌아와서 자, 소피스트들이 결국 도덕의 반면교사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도덕의 가치와 선의 의미를 물은 거예요. 도덕과 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주장을 했던 거죠. 참고로 이 사람은 BC 470년에 태어나서 399년에 사형 선고 받았던 거 되게 유명하죠. 399년에 그래서 사형 선고로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소피스트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논하면서 어쨌든 지혜를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나 자연의 신비를 캐묻는 철학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삶을 반성한 철학자였다는 거는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자연 철학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철학이 먼저 있었고, 근데 소크라테스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거, 자연 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삶을 물었다라는 건 소피스트와 또 비슷한 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아예 다른 거죠. 그렇죠? 소피스트가 상대론 쪽이라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진리에 대한 가능성,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도 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요. 우리 역시 잘 살길 바라는 게 사실이니까요. 누구도 억지로 못 사는 것을 바라진 않겠죠. 소피스트는 사람에게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준다고 약속했었고, 근데 대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그죠? 그래서 도대체 잘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의 이제 이 공적은 바람직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소박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거고 무엇이 삶에서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까? 진정으로 좋다. 그래 굿이라고 하잖아요. 대체 진정으로 좋은 게 뭡니까?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 겁니까? 행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왜 우리가 굳이 자연적 욕망을 거스르면서까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는 자명한 게 아니듯이 행복한 삶, 바람직한 삶의 형상도 자명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 굳이 좁은 의미의 도덕적 선이 아니라 행복이나 잘 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삶이나 훌륭한 삶을 문제 삼다 하더라도 과연 무엇이 행복하냐, 무엇이 말 그대로 good life냐,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답하는 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어쨌든 이제 윤리학의 창시자로서 바람직한 삶, 훌륭한 삶, 행복의 참된 의미를 되묻습니다. 자, 그러면 자, 소크라테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무엇이 훌륭한 삶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나부터 알아야죠.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길 바라는 것도 그러니까 추상적 의미에서 삶 일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염려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면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제 첫째 물음이죠. 대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사정은 비단 이제 의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우리들 모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돌본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기 인식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기 인식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지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의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이런 표현이 있대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지혜롭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를 과연 알 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영혼을 돌보는 거. 인간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갈 수밖에. 우리 자신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가고 인간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영혼에 대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약간 분리가 나오죠. 이건 플라톤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원론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육체를 인간의 본체라고 보지 않아요. 인간의 본체, 인간은 어떻게 보면 곧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죠.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단하는 정신이야말로 그 정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체의 안녕과 쾌락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영혼과 육체를 구분했고 인간이 곧 영혼이라면 육체의 안녕과 육체의 그 쾌락이라는 건 굉장히 부차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만으로 해도 벌써 소피스트와 결을 달리 가게 되는 거예요. 소피스트는 어떻게 잘 사는가 하면서 결국은 이것까지 포함한 삶에 대한 무언가 잘 삶을 얘기했다라면 소크라테스는 대체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먼저 구분을 하면서 인간에게 본질적인 건 영혼인 거고 결국 우리는 이 영혼의 탁월함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가. 육체를 위하여 좋은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좋은 것이 삶에서 정말로 좋은 거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에서 이건 정신 우월론이자 뭐 하나의 어떤 관념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입장이 탄생되게 됐는지, 왜 이런 입장이 파생되게 되었는지는 이 소피스트와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피스트의 베이스가 없이 그냥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이런 이원론을 보다 보면, 아니 왜 그렇게까지 관념적이지? 왜 그렇게 육체를 하대하는 거지? 왜 그렇게 영혼 중심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뭔가 육체나 인간의 어떤 순수 욕망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게 되는데, 결국 베이스가 뭐가 먼저요? 이 소피스트들이 한참 활개를 칠 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종의 또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주장도 나왔겠죠. 그래서 육체의 어떤 쾌락에 시달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눈에 보이는 거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것은 몸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빼어난 자여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슬기와 힘으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나라인 아테네의 시민이면서도, 그래 재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았으면 하고 관심을 쏟으면서도, 그리고 세평과 명예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면서 지혜와 진리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온전해지게끔 영혼에 관해서 마음을 쓰거나 생각해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죠. 동료 시민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게 아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건 영혼을 돌보는 거다. 결국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서양 윤리학의 초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선한 것, 그리고 참으로 좋은 것은 영혼의 온전함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궁극적 목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나 한 번 더 캐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왜 우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온전함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책의 매력이 전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상봉 교수님은 굉장히 뭐랄까 처음으로 이 윤리학을 대하게 되는, 혹은 철학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덮고 넘어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좋아. 그러면 영혼이 인간의 본질인 것까지 믿어줄게. 그럼 인간이 영혼이고 영혼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꼭 몸이 아니라 영혼이어야 돼? 라고 먼저 물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나쁜 일을 겪는 궁극적인 주체는 결국은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영혼이 더 우월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영혼에 대한 탁월함을 더 중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삶에 대한, 그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궁극 주체. 궁극적인 그 주체는 결국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겪게 된다 이거죠. 물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은 몸을 통해서도 일어나죠. 뭐 아프기도 하고 쇼크 받아가지고 몸도 쓰러지고 이렇게 돼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몸은 언제나 매개물이지 주체일 수는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행하는 주체도 우리의 마음이고 나쁜 일을 행하는 주체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을 느끼는 주체도 마음이고 나쁜 것, 즉 고통을 느끼는 마지막 주체도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더 중심으로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좋은 것도 결국은 언제나 좋은 마음을 위한 거다. 마음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이고 삶에서 참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삶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은 오직 이것을 척도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었다 해도, 아무리 큰 명예를 얻어도 정작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쾌락주의에 대한 비판.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러면 좋은 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좋은 마음은 또 무엇이냐?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탁월하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좋은 마음은 또 뭐냐? 마음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라고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단순히 말해서 흔히 말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 게 좋은 마음이지라고만 하면, 그럼 쾌락주의자들의 태도와 다를 게 또 뭐가 있을까? 쾌락주의자들도 삶에서 좋고 나쁜 게 마지막에는 모두 마음의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거거든요. 즉 물질을 추구한다는 사람들도 사실상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은 하거든요. 그래서 쾌락 역시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의식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쾌락주의의 주장과 또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대체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좋은 마음의 상태를
단순히 기분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자, 좋은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적 기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단순히 기분이라면 여러분 왜 그죠? 우리가 가려움 때문에 여기 보면 오매 사례를 얘기했네요. 우리가 오매 걸려 가려움을 참지 못해 한평생 몸을 극적거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려움은 긁으면 쾌락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이런 가려울 때 우리가 막 계속 긁잖아요. 긁는 행위. 가려움 긁는다? 그럼 쾌락. 분명히 좋은 기분이 나요. 긁을 때. 그러면 그게 좋은 삶이니? 라고 되묻고 있죠.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분만으로 그게 이제 좋은 마음을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나네요. 우리의 몸이 느끼는 쾌락은 언제나 결핍의 반대급부입니다. 우리가 몸이 느끼는 쾌락이라는 건 결핍, 부족함의 반대급부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쾌락을 느끼는 건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느끼는 쾌락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배고픔을 모르고 살 수 있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단정했을까? 배고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괴테의 말처럼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야 하는 땅 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요. 모든 쾌락은 결핍으로부터 충족으로의 이행으로 나온다. 아까처럼 우리가 배고파 봤으니까 배고픔이라는 것 속에서 이것을 채울 때, 그죠? 식욕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걸 채울 때 기쁨이 나오겠죠.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결핍이 없는 상태의 지복은 어떨까? 그죠? 결핍이 항상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쾌락이랑 몸이 느끼는 쾌락은 결핍을 기반으로 해요. 근데 아예 결핍 자체를 느껴보지 않은, 애초에 결핍이 없는 상태에 그걸 지복의 상태라고 하죠. 지복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바로 결핍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감옥이다.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곁들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 나왔지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 영원히 육체에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초월해야 된다. 결핍을 초월하는 것. 그렇죠? 쾌락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쾌락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쾌락에 있어서도 좋은 쾌락과 나쁜 쾌락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쾌락과 만약에 선이 무조건 같다라면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하게 되는데, 그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무조건지 악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쾌락과 나쁜 쾌락을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만약 그것만 아니라면 여러분 누구나 그냥 마약하면서 살면 되죠. 누구나 그냥 성적 쾌락만 느끼면서 살면 그게 옳은 거네 이런 말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모든 쾌락을 다 싸잡아서 야, 쾌락은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높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분명히 우리는 좋은 쾌락이 있고 나쁜 쾌락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당장의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삶을 위해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며 반대로 당장에는 큰 쾌락을 주는 일이라도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쾌락, 나쁜 쾌락을 구분해야 된다. 자, 몸에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결정하는 척도도 몸의 온전함, 즉 몸의 건강일 거고, 몸의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은 좋은 쾌락이고 그렇지 않은 건 나쁜 쾌락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싶다고 계속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사탕은 달콤하죠. 엄청 좋은 쾌락이죠. 저도 엊그제 저 초콜릿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초콜릿 최근에 먹고 싶다고 해서 초콜릿을 제가 잔뜩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정작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괜히 입이 심심하니까 먹게 돼요. 근데 웃긴 건 먹을 때 그러면 제가 초콜릿이 맛없다고 느끼겠냐는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하는 군것질거리가 아닌데도 또 초콜릿 먹다 보니 그래서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엄청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달콤함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건 있더라고요. 먹다 보니 오히려 갑자기 없었던 욕망도 생겨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제 몸에.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걸 구분하는 거고, 어린 아이들은 그게 제일 제어가 안 되니까 저희 둘째 딸은 아이스크림을 내비두면 하루에 3-4개씩도 먹으래요. 그래서 늘 하나만 먹으라고 선을 긋고 있죠. 이런 얼마나 더워요. 이 더위에
더위를 기준으로 따지고 맛으로 따지면 아이스크림을 못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못 먹게 하는 거죠. 나쁜 쾌락이니까. 알겠죠? 어느 정도는 좋은 쾌락일 수 있지만 지나치면 나쁜 쾌락이 된다라는 것, 그 정도를 구분하는 게 이제 어른들의 할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쾌락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암과 덕. 소크라테스는 마음의 좋음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온전함에 존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음의 좋음은 마음의 온전함에 존립하는 거다. 마음의 온전함, 영혼의 온전함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대요. 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온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캐 물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석의 중간에서 마음의 온전함에 대한 것을 제시한 거죠. 분명한 건 영혼의 온전함, 마음의 온전함이 우리의 마음의 주관적 기분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본질적이고 객관적인 마음의 본성이 실현된 상태를 뜻할 거다. 여기서 주관이 돼버리면 소피스트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해 마음이 자기 자신의 본성,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 궁극에 합치된 상태, 그리하여 자기 자신과 일치해 있는 상태가 마음의 온전함이 아닌가. 우리의 영혼이 객관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주관적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객관적으로 온전할 때 주관적 기쁨과 행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좋은 것을 멀리하고 도리어 나쁜 걸 가까이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무지 때문이라고 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은 것을 향해 치달았는가라고 할 때 무지, 지식이 없음이죠. 자기에게 좋은 것과 쾌락을 주는 것을 추구하고 반대로 자기에게 나쁜 것과 고통을 주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연적 본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자연적 경향성을 탓하지 않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참으로 좋은 건지를 명석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지식의 문제로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쾌락을 취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고, 그리고 같은 쾌락이라도 보다 큰 쾌락이 있고 보다 작은 쾌락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쾌락을 취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보다 커 보이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떤 게 더 본질적으로 나에게 중요한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덥석 물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현재와 미래의 쾌락과 고통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고 인식할 수만 있다라면 그들은 결코 나중에 큰 쾌락을 포기하고 현재의 사소한 쾌락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지식의 문제, 이제 우리 삶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쾌락과 고통의 객관적 크기를 정확히 측량할 수 있는 능력, 소크라테스는 그걸 측량술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측량술. 이런 측량술은 결국은 삶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마치 여기서도 사례로 담배가 처음 유럽에 수입됐을 때도 담배를 많이 피면 수명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토마스 홉스도 하루 종일 폈다고 하잖아요. 잘 몰랐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그것을 맹신하는 건 이제 방종적 행위가 되겠죠. 소크라테스는 악덕과 방종을 그래서 무지의 소산이라고 봤다. 그래서 절제를 알미나 인식과 같은 것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절제의 개념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소크라테스는 본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암과 인식과 다 같은 어떤 의미로서 제시가 되고 있다. 절제, 암, 인식이겠죠. 암이고 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의 제자죠.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술이 많이 마시면 안 좋아, 담배 많이 피면 안 좋아, 뭐 섹스 많이 하면 안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다 모든 건 지나치면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알긴. 근데 결국은 이게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천의 어떤 동력의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삶을 강조했던 소크라테스의 주장의 한계를 비판하게 됩니다. 뭐 이건 뭐 우리도 사실 알고 있는 거죠. 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따졌을 때 결국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삶이 요구된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 만한 교훈에는 틀림이 없죠. 선을 이루는 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정성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먼저 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주장인 거죠. 우리의 삶은 열려있는 가능성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삶에 관해 자명한 것은 없다. 행복과 불행, 선과 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엇이 참으로 행복한 삶인지 또 무엇이 참된 선인지를 스스로 물으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1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좀 길게 첫 편이어서 좀 길게 한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서요. 뭐 짧으면 더 짧게도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첫 스타트였어요. 김상봉 교수님의 책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한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뭐 헌책방에서도 구하실 수 있겠지만 또 새 책으로 기분 좋게 보셔도 좋겠죠. 자, 어쨌든 오늘 첫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당연히 누구겠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이제 플라톤을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